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일본 상선도 최초로 빠져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의 5000 TEU급 크리비오의 이동 경로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이란 해안선을 따라가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오만 무스카트 쪽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은 기존 수로가 아닌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이른바 안전통로입니다. 전쟁 이후 프랑스 그리고 서유럽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선사와 프랑스 외무부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도 전쟁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걸프 해역에 머무는 선박은 3일 오전 7시 현재 45척이라고 말한 만큼 이 배는 그 이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썼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17일 일본 선박의 안전을 이란 측에 요청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다면서 협의를 개시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해운사 역시 이번 통과와 관련된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지만 이란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선박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에 한국인 선원은 180명에 이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란을 향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현지 시각 4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해협 통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협 통과를 원하는 걸프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작성했습니다. 애초 결의안 초안에는 통상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의식해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구상하던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군사연합체도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감시를 위해 오만과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3일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의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는데 필리핀은 비적대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이란과 오랜 회담을 거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별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적 압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중동 전쟁 3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과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이란이 영내 주요 교량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교량을 거론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압둔 교량과 킹 후세인 교량, 다미아 교량을 지목했습니다. 암만 시내에 위치한 압둔 교량은 YTN 취재진이 하루 수차례 지나온 곳으로 이란의 위협에 따라 오늘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암만 상공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부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가 영내 미국 대학시설과 빅테크 기업, 미군 병력이 체류 중인 호텔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여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당국자는 공격당한 곳이 바레인 통신회사 바텔코 본사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도 혁명수비대의 주장은 조작됐다며 데이터 센터 피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걸프국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도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정유 공장과 발전소가 이란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가스 시설도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는 동시에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추가 공습을 벌여 자국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한 헤즈볼라 대원 1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여파로 아랍 지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유엔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은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최근의 군사적 충돌로 아랍 지역이 지난 1년간 이룩한 경제 성장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 개발계획 UNDP가 밝혔습니다. منطقة ستواجه حوالي خسارة أو واجهت بالفعل خسارة تزيد عن 190 مليار دولار تصل إلى نحو 200 مليار دولار من الناتج المحلي الإجمالي. 한 달 동안 증발한 경제 가치만 약 1,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습니다. 아랍 전체 GDP의 최대 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이 4% 이상 치솟으면서 일자리 약 360만 개가 사라졌고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은 최대 1,680억 달러,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등 레반트 지역은 약 3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 거로 추산됩니다. 예멘과 수단 같은 최빈국들은 파국적인 경제 쇠퇴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반사 이익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كل يوم تأخير له آثار سلبية حتى على المستوى العالمي. قمنا بتقييم الأثر على المستوى العالمي وقد يصل إلى أكثر من نصف نقطة مئوية من الناتج الإجمالي لكل الاقتصادات العالمية.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랍 지역의 인간 개발 수준도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유엔 개발 계획은 덧붙였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 EGA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아부다비 제련소의 생산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제련 시설들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망의 핵심 축인 EGA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에 무너졌던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5,3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내렸는데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 중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5,200대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는 5,370대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두고 규약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 한때 5,40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소폭 줄여 2.74% 오른 5,377.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종종 기대감이 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2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도 7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의 충격을 딛고 각각 4%, 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원달러 환율은 14원 넘게 내린 1,505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합니다. 국제유가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서 고공행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 주말에 쌓인 악재들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터져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먼데이 역시 수차례 반복돼 온 만큼 시장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중동 정세, 국제 유가와 함께 오는 7일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원유 수급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윤활유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생산된 윤활유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자취를 감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가득 차 있어야 할 윤활유 재고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윤활유 발주 사이트조차 모든 제품이 품절돼 한 통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윤활유의 주 재료인 기유가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최대 38%까지 뛰었습니다. 정비소는 엔진오일과 부동액 등 윤활유 교체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당장 쓸 물건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재고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저희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활유 제품들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물량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윤활기유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고 제품 출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도 직접 합동 점검에 나섰는데 우선 윤활유 생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점검해보니까 전년 대비 출하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혀 윤활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 확인 결과 정유사 모두 지난달 윤활기유 생산량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늘렸습니다. 윤활 제품들이 생산된 뒤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많던 물량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선수요와 함께 일부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간 도매 단계와 대리점, 정비소 등의 소매 단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유가 급등에 편승한 불법 유통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란 전쟁은 국내 농축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사에 쓰이는 비닐 등 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요소 비료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농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종이 한창인 강원도 춘천의 감자밭. 토양 유실을 막고 수분과 온도 조절을 위해 비닐을 씌웠습니다. 멀칭 비닐이라고 불리는 농자재 가격은 지난해보다 벌써 2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미리 장만해둔 덕에 봄 농사는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유는 요소 비료 품귀 현상. 농협 자재 창고마다 비료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하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비료용 요소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격 폭등이 우려되자 일부 농민이 구매를 서두른 게 원인입니다. 포장재가 파손된 요소 비료입니다. 원래라면 반품시켜야 하는데 워낙에 양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기 위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요소 비료가 남아있는 곳은 판매를 인당 한 포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구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일도 속출합니다. 지금 비료를 사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좋겠고 살충제만 사고 갑니다. 비료도 못 사고. 농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비료값 폭등 우려에 일부 품귀 현상까지. 비료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파종한 작물을 수확 시기까지 제대로 키우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농협에서도 비료 재고가 확보해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량의 비료를 구매하셔서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요소 비료 원재료와 완제품을 더해 최대 5개월치를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비료 품귀 현상에 더해질 경우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프타 수급 부족으로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때 한시적으로 제품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6개월 동안 대체 포장재, 스티커로 표시 기재사항을 부착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그제보다 10.56원 오른 1931.84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의 경유값은 1923.11원으로 하루 만에 10.35원 더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 값이 1967.43원, 경유값은 1943.87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3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처럼 치솟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는 날마다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차량 행렬에 인근 상권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에 막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버스 승객들은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에 타고 내립니다. 주유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7시간째입니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근방에서 가장 싸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차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장사가 잘 되면 좋으련만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도로 혼잡에 손님 맞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냥 앞을 딱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30분씩 기다리고 1차선에 차를 안 비켜준다 이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차가.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서 식사를 한대요. 미안하다고. 매출이 주말이 제일 많은데 주말이 좀 줄었어요. 그래갖고 한 100만 원 정도씩 줄였어요. 저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해당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관리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주유소에 몰려드는 차량이 가게 앞을 막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청에 접수된 민원도 여러 건. 하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단 입장입니다. 주유를 위해 줄선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보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에 승하차하는 건 위험한 만큼 차들이 정류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식당 주인들이 종일 경광봉을 들고 가게 앞에서 교통 안내에 나서는 상황.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찾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자칫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프랑스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는 지난해 G7, G20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두 정상은 올해로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안은 양국이 쌓아온 140년간의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상 간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놨습니다. 문화기술협력협정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각각 개정해 신흥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나이는 기존 18세에서 30세에서 18세에서 35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최근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전략을 예정보다 긴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중동 사태를 유엔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주의 틀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Crise au Moyen-Orient, les conditions d'un processus de désescalade et les conditions dans un cadre international clairement établi, une déconfliction étant négociée avec l'Iran, d'une réouverture du détroit d'Ormuz.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오는 6월 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화요일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엽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2달 남짓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당대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 잡음 속에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일 현장을 외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을 방불케 합니다. 험지 강원도에선 지역 수건 사업인 철원 춘천 중앙고속도로 같은 선물 보따리를 풀며 한껏 몸을 낮췄고 이분이 효도하실 분이야. 네. 어머니들께 상황에서 끝내 못하니까 90도로 절 한번 하자. 자, 건강하십시오. 4.3 사건 78주기로 슬픔에 찬 제주를 찾아선 국가폭력 시효 폐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 최고위 간판을 달고 한반도 끝과 끝으로 가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건데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승세에 들뜬 분위기엔 거듭 자제를 독려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당일 제명이란 철퇴를 내렸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광폭 행보를 두고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염두에 둔 자기 정치란 당 안팎 시선도 여전하지만 지방선거 압승이 먼저란 공감대 아래 비당권파도 현장 일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후외환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표정은 썩 좋지 못합니다. 불복, 가처분 신청 등 꼬리에 꼬리를 문 공천 잡음 속에 좀처럼 여의도 밖으로 보폭을 넓히지 못하는 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지방선거 1호 공약은 국회 근처인 서울 마포구에서 발표했고 반값 전세에 맞는 무대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 등 중량감 있는 선거주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때 장 대표의 환한 미소가 모처럼 포착됐습니다. 당권파 지도부와 함께 벚꽃 핀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지지층을 만난 건데 언론의 동행 취재 없이 당 공식 채널을 통해 사후에 공개됐습니다. 이렇듯 한껏 움츠린 행보는 4.3 사건 추모차 찾은 제주에서도 마찬가지 추념식 외엔 공개 행보가 없었습니다. 대구가 격전지가 된 자체가 위험하다, 전쟁터 장수를 또 바꿀 수 없다, 당내 갑론을박도 계속되며 역할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최고치인 48%를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 들어 최저치인 18%를 기록했습니다.
선거는 2달 남았고 여야 모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상반된 행보 속에 민주당은 표정 관리에,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박상영 검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권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의 2023년 6월 통화 내용으로 앞서 공개된 녹취의 또 다른 한 토막입니다.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사건 구조를 사전 설계하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 나온 박 검사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예상 밖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게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쫓겨나다시피 회의장 밖으로 나온 박 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건 위헌 아닙니까?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보도도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SBS 앵커였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재척을 요구했지만 신 의원은 검찰 직원의 진술이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위 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 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물론 국회와 증인 사이 긴장감도 팽팽합니다. 채택된 증인만 103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국정조사 회의장은 한동안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공박새 소리와 잔잔한 추모곡 속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당 대표,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결코 제주 4.3과 작별하지 않겠다며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족들은 4.3 해결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경진압 책임자들이 유공자로 예우받는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의 상처를 더 내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과 상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4.3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왜곡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처벌을 하고 재발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를 방문해 가족관계 정정 확대, 기록관 건립, 부당서원 취소 및 왜곡 방지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예산 확보, 정부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중저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서울 일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은 2주 연속으로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추가 압박책을 내놨는데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대방동 1,300세대짜리 아파트. 6억 원까지 최대한도 대출이 가능한 15억 미만 아파트로 동작구에 살고 싶은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에 지난 1월까지 13억 초반대에 팔리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세대의 호가도 계속 올라 15억 5천만 원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지금은 15억 5천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거래는 찾는 사람들은 한 14억 정도 초반 정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속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다시 꿈틀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가격 상승폭을 보면 성북과 서대문, 강서구가 0.27%로 제일 높았고 관악구와 구로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때 상승세가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폭은 전주의 2배인 0.12%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돼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추가 압박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만큼 급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은 있지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매물이 더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이미 대다수 소진된 상황이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전체 다주택자에 비해서 훨씬 모수가 적습니다. 이런 현상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7월 세제 개편을 앞둔 가운데 최후의 카드로 언급하던 보유세 인상을 꺼내드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세 매물은 한 달 새 15% 이상, 지난해보다는 40% 넘게 줄어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한 건 이하인 곳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물론 접속 IP까지 모두 추적되는데 직접 정보를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건너받아 투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주가가 20배 넘게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 일부 임직원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입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동원됐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삼성전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한 불법 거래 약 100건 가운데 60건은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유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부자도 처벌을 받고 1차로 정보를 받은 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2차 정보 수령자의 경우에도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혐의 입증 과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휴대전화 기록과 계좌 흐름 등 모든 증거를 추적합니다. 주변의 친구 계좌를 이용해서 샀다.
그런 IP 추적까지 다 하거든요. 차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추정이 되는 거죠. 자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주식 거래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한 후에도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2.7% 늘었는데 영세 사업장이 특히 더 취약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모두 7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주 오작동한 화재 경보기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2022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재작년 589명보다 16명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줄었지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사망 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5억 원 미만에선 25명이나 급증해 영세한 공사장의 사고 위험이 두드러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대형 프로젝트 대신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한 소규모 현장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우려가 큰 작은 사업장 2만 3천 곳을 상시 순회하고 위법 신고 포상금도 도입하는 등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후진국형 산재 사고를 줄이려면 안전불감증을 떨쳐내는 인식 개선도 필요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대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광렬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규모가 130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차림의 박광렬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류 밀수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지 9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경찰은 박 씨의 마약 판매 시점을 필리핀 교도소 탈옥 이후인 2019년 11월로 특정했습니다. 현지 교도소에서 알게 수감 동기로부터 마약 유통 방법을 배워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구매자와 1대1로 접촉하고 아이디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공범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엔 소화전 등의 약물을 숨겨두고 매수자에게 좌표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거래로 현금 9억여 원에 비트코인 57개, 현재 기준으로 58억 원어치 수익을 내며 불과 1년 만에 이른바 마약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광고와 판매,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불과 1년 사이에 소위 마약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필리핀의 3층짜리 풀빌라를 빌려 생활하던 박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교도소로 옮겨진 2022년부터 마약 유통을 재개했고 매달 한두 차례씩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만 파악된 마약류만 68억 원 상당, 유통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등 17.7kg까지 합하면 전체 범행 규모는 13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박광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90여 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비 소식이 더욱 달갑지 않은 때 중 하나가 바로 지금같이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봄비가 내리고 있어 오늘은 지난주보다 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지난주 대비 교통량이 30만 대 이상 증가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로 사고 지점들이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55번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제천 부근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로 화물차가 싣고 있던 적재물까지 대거 쏟아진 상태라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전방 잘 보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다른 사고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갓길 쪽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빗길 속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선의 경우 목포 방향 정체도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곡과 비봉 그리고 팔탄 중심으로 차 간격 바짝 좁아져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의 정체가 충청권 안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보고 계신 천안분기점 일대에서 2km 구간 속도 떨어지겠고 부산 쪽으로 남구미 부근 지나실 땐 갓길 쪽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는 만큼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잘 보면서 조심히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도 차량 터널 부근에서 서서히 교통량 증가합니다. 빗길에선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4월의) 시작을 봄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남해안은 앞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낮에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1.3도, 청주가 10.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이 18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이 18도, 창원은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내일은 낮 동안 맑겠고요.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